활기찬 아침을 여는 뉴스 퍼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정치권에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뉴스 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리스타 장 기자. 예.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메뉴가 뭔가요? 메뉴. 앞부분 전반전 메뉴는 정치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품격. 네. 예. 어제도 뭐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얼마 전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현주 의원이라고 있었죠. 이번에는 알바생들에게 섭섭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단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었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알바비 같은 걸 떼어도 가만히 있어라.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취지 얘기를 해서 예. 네. 더구나 이현주 의원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듯한 말씀을 하셨길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972년생, 신문 나이로 45,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치면 46. 그렇게 그렇군요. 요새 네. 같은 이 고령화 시대에 네.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물론 뭐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시 39회 연수원 29기 그러면 법조인사에서도 그렇게 뭐 중견까지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이걸 잘 반추해서 좀 교훈을 삼아봐라. 좀 그러기엔 아직 좀 연소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은 상당히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게 점잖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 그 뭐 알바생들의 경우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뭐 고용됐다가 이제 저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세 자영업 하는 분들도 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관계라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용하는 고용주고 그렇죠. 알바생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는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비 벌려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 예.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마치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무슨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네. 알바생들도 그렇고 대다수 비정규직들도 그렇고요. 회사가 어려울 때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뭐 이를테면은 추석 전에 대체로 노동부가 이제 통계를 다 한 번씩들 내는데 네. 그때 보면은 뭐 보통 3조, 4조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불된 임금을 노동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돈을 국고에서라도 우선 주고 그 업주로부터 나중에 추징을 하는 방식으로도 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이 그런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체불임금자들이 신고를 하면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네, 돼버릴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의 나이가 바로 무슨 뭐 계급이나 훈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렇게 자기의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이렇게 공동체에게 훈계하는 듯한 그것도 좀 뭔가 저는 일단 이 네. 임금체불과 공동체 의식이 어떤 그 상관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더불어 살고 만약에 이 공동체를 유지 정말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는 사실은 진보와 보수를 굳이 따지면 말이죠. 좀 보수주의적 관점이에요.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나 기본권 주장하는 게 좀 진보라고 한다면 굳이 분류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사람 중심 경제 얘기하고 있고 일자리 중심 경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사회가 같이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좀 큰 정부 지향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정 정책도 좀 크게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 의원인데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도 뭐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밥하는 아줌마 그걸 가지고 여러 비판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뭐 이현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막말이라는 거 이건 막말이라고까지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범주가 일상의 상식이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뭐 고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어떤 아까도 사법시험 얘기했습니다만 법조인이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런 논리적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저는 굳이 억지로 해석한다면 자꾸 이런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라는 것인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참 답답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예. 장 기자가 설명하면서 이제 법조인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요. 사회적 약자가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은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노동관계의 기관이 고용노동부고 그래서 거기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 사람은 법대로 하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이 인식의 발로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에 법을 만드는 이 기관인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 발언이 비록 무슨 막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의식의 수준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꼭 이현주 의원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쉽게 헌법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는 뜻인데 그 과정에 사인으로 살다가 공인으로 삶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인으로 가는 과정에 공인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교육도 필요하고 이게 너무 좀 소략하게 또는 이게 생략되거나 뭐 갑자기 이른바 낙하산처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인한테 공인의 역할을 맡기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진행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좀 하게 됩니다. 이게 꼭 선출직이 아니더라도요. 지난번에도 왜 무슨 공무원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제법 됐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출직이건 선출직이 아니건 간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평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밥한 아줌마 얘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른바 개돼지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최근에 충북 도의원 얘기도 그렇고. 일반 국민 일반의 인식 수준에서 봐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임명직의 문제, 선출직의 문제 떠나서 공인인식이 대단히 희박하다. 사실 저런 점들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물론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재,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출에 관련된 거. 저런 말들이 도대체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게다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특히 저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인 어떤 글쎄 심판이 어떻게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금 체불로 따지자면 사실 뭐 알바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강요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잘못 강조하면요. 국가주의적인 거를 자꾸 주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뭐 70년대, 60년대 이른바 개발 독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우니까 노조도 만들지 말자 막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중요하니까 마산 자유수출 지역이나 구미 수출 지역 같은 데서는 아예 노조 자체를 법으로 못 만들게까지 만드는 특별법 같은 게 외국 기업을 투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국가주도 공동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건데 지금 이현주 의원의 저 발언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니까 호박석이 하니까 지난번에 왜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 마이클 샌들 교수 다 알죠. 하버드 정치 철학 교수예요. 작가 교수인데 그때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은요. 그분은 보수주의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지금 내 얘기에서 생각이 나는 건데
공동체주의를 강조했어요. 그 책에서는. 근데 예. 그건 뭡니까?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거는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가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자가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강조했던 것은 공동체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주의는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 사는 삶. 그럼요. 네. 그런 공동체주의를 지금 박사 얘기한 건 이거 이제 과거에 잘못된 왜곡된 공동체주의로 포장된 국가주의. 예.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공동체주의에 대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공동체라는 삶에 파문을 던진 일이 또 있었죠. 그 위안부 피해자 예, 할머니. 김군자 할머니 상가에 가서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던 게 또 큰 네. 논란을 빚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당사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호상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사흘 전에 저희 아주 친한 친구 할머님께서 108살을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그 상가 갔었습니다. 네. 그 상가 가서 절대 엄지척 들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럼요.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상가에 가서 말이 안 되죠. 그다음 송영길 의원은 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나눔의 집을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 그 기쁜 마음이 들어서 빈소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다고 하는데 빈소라는 것을 빈소인데 왜 빈소에 있는 걸 망각합니까? 전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두 분도 뭐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네. 이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나눔의 집이요. 예, 예. 나눔의 집에 위안부 할머니를 촬영하기 위해서 예, 예. 다큐멘터리를 하루 내내 거기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눔의 집 근처에 갈 때부터요. 예, 예. 차차 촬영 끝나고 인사드리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 할머니도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가도 그렇습니다. 그 호상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 천수를 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손이 번창해서 많은 자손들이 임종을 지키면서 예, 예. 떠나 보낼 때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누가 위안부 할머니의 그 처참한 인생과 그 죽음을 보고 호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 나눔의 집 한 번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단어, 저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논평의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라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뭐 충북 도의원 얘기하면서 논평할 가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요즘은 논평할 가치 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예. 호상이란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고 뭐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 위안부 할머니들 사실 위안부란 말도 전 마음에 안 드는데 네네. 어찌 됐든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가 예. 참 납득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뭐 국회의원이 됐건 아까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일반인으로서 일반 보편 상식을 가진 보통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지 참 납득되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비판을 여기 저희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같이 나누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예. 근데 그 손희연 의원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특이한 또 반응을 한번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고견을 뭐 경청하겠다, 뭐 참고하겠다, 뭐 네, 그런 네. 취지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사실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예, 제가 참고하죠. 알았어요. 네, 네. 그만하시죠. 뭐 이런 느낌이 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인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고견을 감사하게 듣겠다. 감사하게 듣겠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견이 있지만 참고 당신의 의견들을 수용을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자, 이 논평 가치가 없으니까 빨리 두 넘어가겠습니다. 분께서 한숨을 너무 깊이 내쉬셨어요, 지금. 자, 그럼 좀 품격과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날린 아주 어찌 품격 있게 포장된 이야기가 재밌었던 게 있었죠. 극히 이례적인 풍경이 어제 연출된 겁니다. 예, 예.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요 여러 신문 일면에 아주 그 얘기가 실리기도 하고 사진도 실리고 했는데 예, 예. 네.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장 받고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하나 읊은 거예요. 예, 예.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길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 이런 이야기를 읊었습니다. 대통령 네. 앞에서. 그래서 네, 이걸 네. 놓고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자꾸 검찰 개혁하라고 여권하고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하지만 또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 제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임명장 받고 대통령께 제가 청문해보니까 참 어렵던데 이 두루 만사를 다 하시는 대통령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하고 덕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은 검찰총장이 아이고 대통령 요새 고생 많으시군요. 제가 한시 하나 읊어드릴까요?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지는 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단 한시 설명 먼저 해주죠. 어떤 시입니까 저게? 예, 네. 한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시고 그 시가 그 대만학자 난화이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어별제에 수록된 시인데요. 네. 그 난화이진이라는 사람이 논어 강의했던 논어 강의집을 묶은 책이 나왔는데 이 책, 그러니까 논어 강의가 평이 좋아서 책으로 묶어서 나오는 그 책에 실린 내용이고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 사람이 그동안 인용을 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한하게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는 김진태 전 총장도 이 한시를 인용했었고 사실은 어제 문무일 총장도 내가 선배한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김진태 총장 걸 재인용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김진태 총장이 한하게 밝은 김진태 총장이 쓴 책 이름 혹시 아십니까? 뭐죠? 중국말로 출판난 밥 벌어먹고 살기 참 힘들다. 밥 먹기 어렵다. 그렇군요. 그 지혜가 응축된 말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한하게도 밝고 또 특히 우리 고승 이 불교 역사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서들을 여러 권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후배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난향기 나는 한시를 통해서 검찰의 어려움, 총장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한시를 없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이거 총장 잘못 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 얘기하고 뭐 부처개혁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수석 중에 가장 먼저 조국 민정수석 임명할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안경환 법무장관 낙마 후에 박상기 법무장관을 다시 임명하면서도 검찰개혁이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개혁의 정말 실무 책임자가 검찰총장이니까 문무일 총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임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신임 검찰총장의 입으로 검찰개혁 제대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한시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했죠. 첫째, 둘째, 셋째. 그거를 일부 신문에서는 스타카토 짓이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첫째가 정치검찰 청산. 둘째가 검경 수사권 조정. 셋째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이겁니다. 그런데 정치검찰 청산은 뭐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나왔던 얘기고 이번 경우에는 아마 우병우 사단 청산 뭐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과연 검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우선 국회가 입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대체로 검경 수사권 아직은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권 다 넘기기 어렵다. 조정은 하더라도 어떻게 수사 없이 기소하냐? 이게 문무일 총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는 대통령이 나까지 포함해서 그거 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검찰이 그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이 고비처 신설에 대응하는 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고비처 신설까지 검찰이 순조롭게 그렇게 가겠는가? 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좀 미심쩍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임명식이 굉장히 긴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점에서 저는 뭐 갈등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임명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이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시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반대를 했어요, 사실. 네. 명시적으로 반대했어요, 명시적으로. 네. 애둘러서 반대한 게 아니었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그 부분은 좀 약한 반대라고 얘기할까? 아까는 강한 반대, 이건 좀 약한 반대. 이렇게 했어요, 청문회 때. 제가 느끼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것도 그렇고, 조국 민정수석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 박상기 법무장관도 법전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 권력이 많이 남용되어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공감대가. 사실인 부분이 많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얘기했던 건데 바로 그 검찰 개혁에 칼자를 할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네.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시를 읊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보기에 따라서는 글쎄 뭐 검찰총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일단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관점,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와 어쨌든 검찰총장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달라요 지금. 네. 강한 반대, 약한 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물론 이건 국회에서 할 일도 있고 검찰이 자치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양쪽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개혁에 있어가지고는. 그럼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대단히 귀추가 주목된다. 네. 검찰은 검찰 나름의 논리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혁의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화와 이 견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대통령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왜 저런 총장을 골랐을까? 아니면 사실은 예전에 보면 정권의 바람에 따라서 정말 마음껏 몸을 눕히는 갈대 같은 검찰총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을 골랐을까를 전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 정권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치욕스럽다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도 사실은 검찰 개혁에 아주 너무 강한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총장마저 만약에 그런 쪽과 결이 같은 사람을 임명했으면 정말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은 지금 저런 얘기를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지만 이 조직이 여기서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하나의 버팀목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문 대통령도 이러이러한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게 지명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도 글쎄요. 조금보다 해몽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을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검사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그러니까 실력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나 박상기 법무장관이 다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획통의 총장보다는 정말 수사를 잘 아는 그래서 수사검사, 일선 수사검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사람을 앉혀야 그리고 나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과 조율이 잘 되면 검찰 자체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려 끝에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처음에 봤던 이현주 의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막말이나 막행동에 비해서 조금은 품격 있는 소통의 현장을 저희가 잠시 그런 것 같네요.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입 조심, 손가락 조심.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